이번 수학여행은 한국이라고? 난 절대 안 갈 거야. 미국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수학여행지가 발표되자마자 교실은 술렁였습니다. 유럽도 캐나다도 아닌 대한민국. 많은 학생들이 실망했고 한국 도착 직전까지 한국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학생들은 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애틀 근교 워싱턴 힐 고등학교에 다니는 브리아나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해외 수학여행을 기획하는데 올해는 꽤 의외의 장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수학여행 목적지 발표 날 교장 선생님의 입에서 대한민국이란 단어가 나오자 교실은 두 갈래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환호성이, 다른 쪽에서는 실망한 한숨이 흘러나왔죠. 저는 단연코 후자였습니다. 작년에 독일, 재작년에 프랑스에 이어 또다시 유럽의 어느 멋진 도시를 기대했는데 아시아라니요. 그것도 한국이라니. 제 주변 친구들은 BTS와 블랙핑크의 나라라며 들떠 있었지만 저에게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나라, K-팝과 삼성 말고는 특별할 것 없는 곳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역사 선생님께서 한국의 역동성과 전통, 기술의 조화에 대해 열변을 토하셨지만 당시 저는 그저 귀찮은 일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14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선입견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활짝 열린 자동문 너머 펼쳐진 공항 내부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장까지 시원하게 트인 구조, 세련된 디자인의 인테리어, 그리고 어느 곳 하나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한 바닥과 시설들. 마치 미래 도시의 관문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속부터 입국 심사, 짐 찾기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됐고 저희가 길을 헤매는 기색만 보이면 영어에 능통한 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효율성이 이 정도일 줄이야 라며 혼잣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LA나 뉴욕의 공항에서 1시간은 좋게 걸릴 입국 절차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공항 로비에는 키오스크와 함께 안내 로봇까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둥근 머리에 화면이 달린 로봇이 저희 쪽으로 미끄러지듯 이동해 영어로 정확하게 길 안내를 해주는 모습을 보며 제 옆에 서 있던 제시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철도는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한 열차, 깨끗하고 조용한 차량 내부, 그리고 서울까지 가는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끊김없이 연결된 고속 와이파이까지, 심지어 지하 터널 속에서도 휴대폰 신호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시애틀 시내에서도 종종 통화가 끊기곤 하는데 말이죠. 서울역에 도착해 호텔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제 기대를 다시 한번 뒤엎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반짝이고 남산타워의 불빛이 도시를 내려다보는 모습은 마치 뉴욕의 스카이라인과도 견줄만했습니다. 다만 거리는 훨씬 깨끗했고 시민들은 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SNS에 사진을 올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네. 우와, 여기 한국 맞아? 일본이 아니고? 부럽다. 더 많은 사진 올려줘. 친구들의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한국 여행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귀찮고 재미없을 것이라 예상했던 여행이 어쩌면 제 기대를 뛰어넘는 경험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막 첫 번째 베일을 벗긴 것뿐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이라는 첫 관문에서 한국은 저에게 충격적인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간의 여정은 이 미지의 나라가 저에게 계속해서 충격을 안겨줄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첫인상이 강렬했던 터라 둘째 날 아침은 기대감으로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인사동과 남산골 한옥마을 탐방이 예정되어 있었죠. 솔직히 전통이란 단어에 큰 흥미는 없었어요. 시대들에게 전통이란 보통 지루함의 대명사니까요. 버스에서 내려 인사동길로 들어서자 예상과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현대적 건물들 사이로 전통 기와지붕과 목조 건물이 자연스레 어우러져 있었고, 거리엔 한복 입은 젊은이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울려 다니고 있었어요. 여기가 인사동 쌈지길이에요.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전통시장이죠. 가이드 선생님 설명에 따라 들어간 건물은 나선형 구조로 위로 올라가며 전통 공예품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도자기, 한지 공예품, 전통 악기부터 현대적 디자인 소품까지 미국 쇼핑몰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한 찻집에서 주문한 유자차는 예상보다 깊고 복합적인 맛이었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긴장했던 어깨가 스르르 풀렸어요. 옆자리에선 소피아가 현지 청소년들과 K-팝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공통 관심사로 금세 친해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한지 공방에선 1000년 이상 이어진 한국 전통 종이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물에 불린 당나무 섬유를 채로 떠서 펴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브리아나 손목 힘을 빼고 균일하게 흔들어 보세요. 공방 선생님 지도에 따라 다시 시도했더니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붓글씨 체험도 했는데 처음엔 엉망이었지만 몇 번 연습하자 글자 모양이 점점 잡혔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점심으로 먹은 비빔밥은 알록달록한 야채와 붉은 고추장, 노란 계란이 어우러진 요리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한번 먹어보니 의외로 맛있었어요. 숟가락과 젓가락을 번갈아 사용하는 식사법도 새로웠죠. 오후엔 남산골 한옥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이런 전통 가옥 단지가 보존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현대식 고층 빌딩들 사이에 자리한 고즈넉한 한옥들은 마치 시간여행을 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한옥들은 서울 곳곳에 있던 조선시대 양반가의 저택들을 이곳으로 옮겨와 복원한 거예요.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정교한 나무 결구와 처마의 곡선미를 감상했어요. 서양 건축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한옥 내부는 예상외로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이었어요. 수백 년 전에 이미 발명된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 놀라웠습니다. 창문의 한지는 빛은 통과시키면서 사생활은 보호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설계된 구조도 인상적이었어요. 한복 체험에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도전했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와 진보라색 치마를 입고 거울을 보니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우아해 보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전통 놀이 체험장에선 윷놀이와 투호를 배웠어요. 단순해 보이는 윷놀이의 전략과 운이 절묘하게 섞여 있고 화살을 항아리에 던지는 투호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10번 시도에 겨우 2번 성공했지만 그 순간의 성취감은 묘했어요. 한옥마을 뒤편 작은 전통차 정원에서 다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석양에 물든 기와지붕과 현대 빌딩의 대비가 묘하게 아름다웠어요. 어때, 브리아나? 생각보다 지루하지는 않았지? 소피아의 질문에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처음 생각과는 많이 달랐어. 전통이 실제로 살아 숨쉬는 것 같아.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첨단 기술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1000년의 역사와 문화가 현대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예상보다 훨씬 깊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제게 편견을 깨는 두 번째 계기가 되었어요. 전통이란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한국 여행에서 배우게 될 많은 교훈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셋째 날, 우리의 일정은 서울의 가장 젊고 트렌디한 지역을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은 오늘은 한국의 전통이 아닌 현재를 보여드릴게요. 홍대와 성수는 서울의 청년 문화와 창의성이 넘치는 곳이랍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침에 도착한 홍대 거리는 어제의 인사동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골목마다 독특한 콘셉트의 카페와 음식점, 패션 매장들이 빼곡했고 거리 곳곳에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이른 아침인데도 거리 공연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홍대는 원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주변 지역이라 예술적 분위기가 강한 곳이에요. 한국 인디음악의 메카이기도 하죠.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거리 한가운데에 모인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댄스팀이 공연하는 곳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5명의 청년들이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완벽한 안무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프로 못지않게 정확했고 표정에서는 즐거움이 넘쳐났습니다. 주변에 모인 구경꾼들도 박수를 치며 흥겹게 호응했죠. 이 친구들은 대학생들이에요. 취미로 춤을 추는 동아리 학생들이죠. 가이드 선생님의 말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도 길거리 공연은 많지만 이렇게 전문적인 수준의 공연을 취미로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홍대의 또 다른 매력은 다양한 음식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식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순대, 튀김을 맛보았어요. 매콤달콤한 떡볶이 맛에 놀랐고 처음엔 겁냈던 순대도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브리아나, 이제 한국 음식에 완전히 적응한 것 같네. 라며 웃었어요. 점심 후에는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작가들이 운영하는 이 공간에서 우리 각자는 나만의 가죽 키링을 만들었어요. 가죽을 자르고 구멍을 뚫고 염색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체험형 공방이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접근 가능하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오후에는 성수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은 성수는 과거 공장지대였다가 최근 예술가들과 청년 사업가들이 모여들면서 서울의 브루클린이라 불리는 곳이 되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버려진 공장 건물을 개조한 복합문화 공간은 경이로웠어요. 콘크리트 벽과 철제 구조물을 그대로 살린 내부에는 개성 있는 카페, 갤러리, 서점들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제로웨이스트 샵이었어요. 플라스틱 없이 친환경적으로 운영되는 매장에서 대나무 칫솔과 유리 빨대를 구매했습니다. 성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달고나 라떼로 유명한 카페였어요.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함께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 풍경이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달콤한 달고나 거품이 올라간 라떼를 마시며 SNS에 사진을 올렸더니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댓글이 달렸어요. 이 나라, 그냥 K-팝만 있는 게 아니었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도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많지만 여기 한국에, 특히 서울의 젊은이들은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즐기고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나와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걸었는데 여자들끼리 밤거리를 걸어도 전혀 불안함이 없었어요. 가이드 선생님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특히 서울은 밤에도 여성이 혼자 다녀도 안전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밤에 시내를 걸을 때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긴장감 없이 도시의 밤 풍경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거리마다 설치된 CCTV와 자주 보이는 경찰들 덕분에 더욱 안심이 됐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전화통화 시 목소리를 낮추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당연한 듯 자연스러웠어요. 이런 작은 문화적 차이들이 모여 서울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이 끝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또 다른 이미지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첫날의 첨단 기술, 둘째 날의 오래된 전통, 그리고 오늘 본 젊음의 열정과 창의성까지.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채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여행이 끝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넷째 날 아침, 우리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날입니다.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정조대왕의 효심과 실용성이 담긴 아름다운 성이에요. 가이드 선생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점점 뒤로 물러나고 대신 넓은 도로와 주택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1시간 반 정도 달린 후 도착한 수원 화성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성벽이 산등성이를 따라 이어지는 모습이 마치 중국의 만리장성을 떠올리게 했어요. 화성은 1790년대에 지어진 성으로 당시 최신 과학기술과 방어 시스템을 갖춘 혁신적인 건축물이었어요. 가이드 선생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은 단순한 방어용 시설이 아니라 백성들이 살고 일하는 계획도시였다고 합니다. 성문을 통과해 들어가자 넓은 광장이 펼쳐졌어요. 전통 의상을 입은 수문장들이 서 있었고 그들이 펼치는 수문장 교대식을 운 좋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장엄한 북소리와 함께 진행된 의식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화성행궁으로 이동하면서 가이드 선생님은 정조대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 후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의 묘가 있는 이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어요. 효심이 담긴 도시랍니다. 행궁 내부는 생각보다 소박했지만 구조가 정교했어요. 나무와 돌로만 지어진 건물들이 어떻게 2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왔는지 신기했습니다. 특히 처막 끝에 휘어진 선과 기둥의 배치가 수학적 원리로 계산되었다는 설명에 감탄했어요. 점심으로는 수원의 명물인 갈비를 먹었습니다. 달콤한 양념이 배인 도톰한 고기는 입에 넣는 순간 녹아내렸어요. 제식하는 이 맛에 한국을 다시 찾는 사람들이 많다더니 이제 이해가 된다며 웃었습니다. 오후에는 전통문화체험관으로 이동했어요.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전통 의복 체험이 있었어요. 남자들은 카지라는 모자와 포를 입었고 여자들은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었습니다. 조선시대 옷은 신분과 직업에 따라 색상과 모양이 달랐어요. 지금 여러분이 입은 것은 양반 계층의 의복입니다. 가이드 선생님은 설명해 주셨어요.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복의 우아한 선과 화려한 색상이 생각보다 더 잘 어울렸어요. 다음으로는 활쏘기 체험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문물을 겸비한 선비가 이상적인 인재였어요. 글씨와 그림뿐 아니라 무예도 익혀야 했죠.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이 끝나자 우리는 차례로 활을 들고 관역을 겨냥했습니다. 활을 당기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팔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서 온몸의 균형을 맞추며 집중해야 했습니다. 10번을 쏘아 겨우 한 번 관역 끝에 맞췄지만 그래도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소피아는 놀랍게도 3번이나 명중시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 공예품 만들기가 있었습니다. 나전칠기라는 기법으로 작은 보석함을 만드는 체험이었어요. 조개 껍데기로 만든 얇은 판을 원하는 모양으로 오려 붙이는 작업은 정교함이 필요했습니다. 완성된 보석함은 비록 서툴렀지만 소중한 기념품이 되었어요. 하루 종일 조선시대 문화를 체험하고 나니 한국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현대적인 첨단 기술과 오랜 전통이 공존하는 이 나라의 정체성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수원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에 어둠이 내린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방탄소년단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자부심 넘치는 나라였고 그 역사는 지금도 사람들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저에게 또 하나의 깨달음을 주었어요. 과거와 현재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 이어져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은 그 조화를 가장 아름답게 이루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째 날 아침, 우리는 서울 외곽의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템플스테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천년 역사를 가진 사찰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될 거예요. 가이드 선생님은 버스 안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종교적인 장소에서 하루 종일 지낸다는 생각이 그다지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을 맡기셔야 합니다라는 말에 친구들과 절망적인 눈빛을 교환했어요. 하루 종일 핸드폰 없이 산속에서 지낸다니 정말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버스가 산길을 올라가면서 창밖 풍경이 점점 더 아름다워졌어요. 울창한 숲과 계곡,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단풍이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겼습니다.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1시간쯤 달렸을까 멀리서 산중턱에 자리한 사찰이 보였어요. 아침 햇살에 빛나는 금빛 기와와 붉은 기둥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찰에 도착하자 승복을 입은 스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분의 차분한 목소리와 미소에서 묘한 평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안내에 따라 휴대폰과 전자기기를 모두 보관함에 맡기고 간소한 승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소피아도 브리아나, 진짜 하루 종일 인스타 못 보면 어떡하지? 라며 농담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사찰 예절과 절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절은 단순한 신체 동작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스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양손을 모아 이마에 댄 후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동작을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반복하니 몸이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바루공양이라 불리는 독특한 식사법이었어요. 4개의 그릇을 사용해 음식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음식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물로 그릇을 씻어 그 물까지 마시는 것이 수행의 일부입니다.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따라했어요. 처음엔 불편했지만 묘하게 음식 맛은 평소보다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이었지만 정성껏 준비된 나물과 두부, 된장국의 맛이 예상보다 훨씬 풍부했어요. 오후에는 108배 수행이 있었습니다. 108번의 절을 하는 수행이었죠. 처음 30번은 괜찮았지만 50번을 넘기면서 온몸이 아파왔어요. 60번째 즈음에는 숨이 가빠졌고 80번을 넘기자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마지막 10번은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마지막 절을 마치고 일어섰을 때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명상 시간이 있었어요. 생각을 비우고 나를 마주해 보세요. 스님의 말씀에 따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자꾸만 핸드폰이 생각나고 친구들에게 메시지가 왔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면서 점점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바람 소리, 새 소리, 그리고 제 숨소리까지. 평소에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작은 소리들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명상 후 스님과의 대화 시간에서 스님은 물으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향해 달리고 있으니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취침 시간. 얇은 요와 이불이 깔린 온돌방에 누웠어요. 평소 같으면 잠들기 전 SNS를 확인했겠지만 오늘은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불편할 줄 알았던 바닥이 의외로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온돌의 열기가 몸속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벽 4시. 목탁 소리에 일어나 새벽 예불에 참석했어요. 어둠 속에서 스님들의 연불 소리를 듣는 경험은 묘하게 신비로웠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참석했지만 서서히 동이 트는 모습을 바라보니 묘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미국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사찰을 떠나기 전 스님은 우리 각자에게 작은 목걸이를 선물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언제든 마음이 복잡할 때면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세요. 스님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네받은 나무 구슬 목걸이는 소박하지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핸드폰을 돌려받았을 때 저는 예상과 달리 서둘러 켜지 않았어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하루 동안 핸드폰 없이도 괜찮았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했잖아. 알림 소리 없이, 끊임없는 메시지 확인 없이 보낸 시간이 이상하게도 풍요롭게 느껴졌어요. 템플스테이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루하고 불편할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내면의 평화와 조용한 기쁨을 발견한 시간이었어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가득한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운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6째 날, 마침내 자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서울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한국의 일상을 직접 느껴보세요. 가이드 선생님의 말씀에 친구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소피아는 K-팝 굿즈를 사러 강남으로, 제시카는 화장품 쇼핑을 위해 명동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소피아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브리아나, 너 케이팝에 관심도 없잖아. 왜 같이 가려고? 소피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좀 더 한국을 느껴보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열광하는 게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더 알고 싶어졌어요. 강남역에 도착하자 지하철역과 연결된 대형 쇼핑몰과 번화한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소피아는 K-팝 앨범과 굿즈를 파는 매장을 찾아갔고 저는 그저 따라다니며 구경했어요. 팬들이 열정적으로 굿즈를 고르고 포토카드를 교환하는 모습은 저에겐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홍대 앞으로 이동해 골목길 구석구석을 탐험했습니다. 작은 디자인 숍과 빈티지 가게들이 즐비했고 저는 가족들에게 줄 기념품을 몇 개 샀어요. 특히 한글로 이름을 새겨준 가죽 키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소피아가 제안했어요.
한강에 가볼래? 석양 시간에 정말 예쁘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그리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것은 치킨과 피자를 배달시켜 먹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원에도 음식 배달이 되나 봐?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응, 한국의 배달 문화는 정말 대단해. 거의 모든 곳에 모든 음식을 배달해준대. 소피아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도 즉흥적으로 치킨을 주문했어요. 한강변에 앉아 치킨을 먹으며 바라본 서울의 석양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멀리 보이는 다리와 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았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조용하게 즐기네. 제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의 공원이었다면 훨씬 시끄러웠을 텐데 여기서는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적당한 볼륨으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치킨을 다 먹고 난 후 우리는 깔끔하게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지 않다고 해서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버리기로 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난 후 강변을 따라 걸으며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LED 조명으로 빛나는 다리와 반포대교의 분수쇼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브리아나, 솔직히 말해봐. 처음에는 한국 오는 거 싫어했잖아. 지금은 어때? 소피아가 문득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 이런 나라일 줄 몰랐거든.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고 사람들은 서로 배려하며 도시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거기다 음식도 맛있잖아.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브리아나, 너 진짜 변했다. 처음엔 한국 오기 싫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다시 오고 싶어. 진심으로. 저도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지하철은 여전히 깨끗하고 안전했어요. 사람들은 예의 바르게 자리를 양보했고 어느 누구도 시끄럽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곳에서 살면 진짜 평화로울 것 같아. 오늘은 특별한 관광지를 가지 않았지만 오히려 한국인들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템플스테이에서 배운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실천하며 서울의 평화로운 밤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내일이면 벌써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고 오히려 정겹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떠나기 아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모두 짐은 다 챙기셨나요? 오전에 마지막 쇼핑 시간을 드리고 점심 식사 후 인천공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말씀에 모두가 쓸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호텔 로비에 모여 버스에 오르기 전 소피아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기념사진 찍자. 모두가 모여 찍은 사진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쇼핑 시간, 저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골랐어요. 아버지에게는 한국 전통 소주, 어머니에게는 한국 화장품 세트, 동생에게는 K-팝 굿즈를 샀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선택이었죠. 점심으로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식사인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의 그릴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 위에 우리의 웃음소리가 함께 익어갔어요. 나 한국 음식 진짜 그리울 것 같아.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난 치킨이 제일 그리울 거야. 소피아가 덧붙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난 이 모든 것이 그리울 것 같아. 음식도, 사람들도, 거리도.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한강, 남산타워, 그리고 높은 빌딩들. 일주일 전에는 그저 낯선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출국 수속을 위해 줄을 섰어요. 공항 로비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장소에서 느꼈던 놀라움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공항이 제 인생을 바꿀 여정의 시작점이 될 줄은요. 가이드 선생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제 말에 선생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한국은 항상 여러분을 환영할 겁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면세점을 둘러보며 마지막 쇼핑을 했어요. 한국 전통 차와 라면 세트, 그리고 제 방에 걸어둘 한글 캘리그라피 작품을 샀습니다. 이젠 이런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출국장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비행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한 주 전만 해도 제게 한국은 지도 위의 작은 나라, K-팝과 삼성의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오자 우리는 천천히 비행기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이번 여행에서 제가 얻은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첨단 기술에 놀란 일, 인사동과 한옥마을에서 천년의 역사를 느낀 일, 홍대와 성수에서 젊은이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경험한 일, 수원에서 조선의 위대한 유산을 배운 일, 템플스테이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았고, 한강에서 서울의 일상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한 일, 모두 하나하나 생생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한국, 꼭 다시 올게. 그땐 좀 더 오래, 좀 더 깊게.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여행 일기를 썼어요. 여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던 저였지만 이제는 이 나라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깊이를 알게 된 자신을 발견했어요. 시애틀에 도착해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제 얼굴에 묻어난 변화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브리아나 완전히 달라 보인다. 한국 여행이 만족스러웠나 보네. 어머니가 놀라서 말씀하셨어요. 엄마, 내가 정말 환상적인 여행을 했거든요. 제가 본 한국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이야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변화했는지를 말이죠. 이 수학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바꾸고 내 시야를 넓히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진짜 경험이었어요. 언젠가 저는 반드시 다시 한국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싶어요. 한국, 당신의 아름다움과 따스함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오늘 미국 시애틀의 한 고등학생 브리아나가 한국 수학여행에서 경험한 일주일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처음엔 선입견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여행이 그녀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고 치안과 배려, 따뜻함이 살아있는 나라. 한국은 그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다시 돌아오고 싶은 또 다른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선 또 다른 누군가가 한국이라는 낯선 이름 속에서 자신의 시야를 넓혀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감동보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